요즘 바닷가에 가보면은 그 해녀님들 하시는 말씀이 소라가 잘 안 팔린다 그래요. 다른 것보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소라를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는 소라가 아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어느 세월에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소라가 좀 구박 덩어리가 돼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뿔소라를 직접 뭐 판매도 하고 뭐 젓갈로 담아서 또 육지로 바로 배송하는 그런 상품도 개발했던데, 해녀분들의 시름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하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일이 아까 6단계 유통구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길고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좀 단축시켜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노력해 봤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김학원 대표처럼 산지에서 직접,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아주 고급한 그런 직접 유통 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문화까지 입혀서 사람들이 내가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구나, 그 만족감까지 주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인상 깊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총평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본 해양 문명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김태만 박물관장님께서 저한테 기조 강연을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싫다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조 강연 하려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꾀를 부렸더니 그럼 총평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 발등 제가 찍은 계기 됐습니다. 사회도 봐야 되고, 또 우리 학예사분께서 처음 연락을 하는데 총평 원고를 A4 용지 10장 내외로 해달라는 겁니다. 와,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기조강연 준비를 하지. 그래서 오늘은 10장은 다 안 하고요, 제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또 시간도 좀 지연되고 했으니까 나름 노력을 해서 짧게, 그러나 핵심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이시죠, 그 대신에. 정필수 박사님 어디 계시죠? 가셨네. 예. 총평을 듣고 가셔야 되는데. 정필수 박사님 우리나라 2000년 물류기사를 다 개관해 주셨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알던 이야기도 있지만 또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기 선생님이 해양 리트러시와 해양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박물관이 만든 이런 해양 심포지움이 아니면 어디서 다른 데서 듣기 힘든 그런 주제 발표입니다. 아주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고현정 센터장님은 구체적 현장 사례로서 영도구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원 대표는 방금 이야기는 제가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런 말씀들에 조금 덧붙여서 바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아까 정필수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과거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해양 DNA가 충만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00년 동안에 그 해양 DNA가 어느 순간 많이 좀 감소하고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년 세월은 해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아까 정필수 원장님은 중국 발악이 중국의 정책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더해서 조선 500년은 철저하게 농경문화, 농자 천하지 대본을 앞장 세우는 농경문화였던 거죠. 아까 대마도 이야기도 세종 2년에 이종구 장관을 시켜서, 그때는 세종 2년이지만 사실상 태종 이방원이 사실상 특히 국방 외교 이런 분야는
실권을 갖고서 임금에게도 조언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의 골칫거리였던 이 대마도 정벌을 해요. 점령을 해서 10개월 정도 정벌을 하는데, 점령을 하는데 결국은 철병을 합니다. 대마도주가 우리 조공을 바치겠다, 또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서약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 왕조에서 생각할 때는 대마도를 점령하고 있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뭐 쌀농사가 됩니까? 아니면 보리나 감자라도 제대로 키울 땅도 별로 없어요. 대마도 가보신 분들 보셔서 알죠? 거기는 그야말로 산과 바다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잘 가는 섬이고요. 저처럼 걷기 좋아하거나 뭐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사람은 걷고 자전거 타기에는 좋은 섬입니다. 농사 짓기에는 털려먹은 땅이죠, 이게. 그러니 조선에서는 굳이 그걸 점령하고 있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 500년은 대한민국에서 해양 DNA를 상당 부분 축소시켰던 그런 슬픈 역사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다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죠. 뭐 육지는 길을 닦아야 길이지만 바다는 물이 전부 다 길입니다. 근데 길은 길인데 중간에 기항지가 없으면은 길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처럼 한번 기름 넣고 나면은 뭐 미국까지도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배라면은 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옛날에 노를 지어서 항해를 해야 되는 시절에는 중간에 기항지 항구의 존재는 필수적인 거죠. 그런 기항지가 있어야 바다에서 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국시대에 아까 우리 정필수 원장님 쭉 설명하신 대로 삼국시대 경계만 일대를 둘러싼 정탈전, 이런 것도 결국은 중국으로 가는 항구를 누가 더 선점하는가, 이런 싸움이잖아요. 일본이 대마도를 왜 그렇게 중시하고 부산 앞바다에서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일본 큐슈나 시모노세키에서는 한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대마도를 들어와 살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대마도가 한반도로 진출하는, 또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서 쭉 연결하면서 중국까지도 나아가는 중요한 교도보였기 때문에 대마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무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돛과 노로만 항해하던 시절에 대마도라는 섬은 일본의 이키 섬에서는 불과 한 100km가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섬은 너무 멀어요. 대마도는 규슈에서 이키섬까지는 한 20km밖에 안 되고 이키에서 대마도까지는 100km가 안 되니까 건너오는 중간 거점으로서, 기항지로서, 또 보급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겁니다. 교역뿐만 아니라 해적의 출병기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마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건데, 조선은 부산이나 거제도에서 5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의 대마도에 대해서 전략적 가치에 눈 감아버렸던 거죠. 왜? 바다를 통해서 길을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 조선은 경제적인 실익조차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국가 경영 전체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대마도를 그때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바다의 해양 국경선, 경계선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부산에서 낚시어선을 타면은, 부산 소속의 낚시어선은 한 10km, 15km밖에 못 갑니다. 대마도하고 사이가 50km밖에 안 되니까 또 중간 잠정 수역도 주어져 있고 그러니 우리 영해에서만 낚시어선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낚시어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봐요. 부산 낚시꾼들도 아예 그래서 경남이나 또 전라도에 가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제법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 뭐 낚시꾼들뿐만 아니라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 일본 이키섬 사이가 국경이 되었을 테니까 우리의 해상 국경이 한 100km 정도를 더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일본한테 늘 당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군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는데, 대마도가 한국의 전진 기지고 전선이라고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의 대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해협의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전략적 교도부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 기지를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해금의 시대가 끝나고 바다의 시대를 여는 역할을 일본이 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 개항을 하는데 그 개항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이었고 원산, 인천 이렇게 개항을 시켰죠. 그래서 부산이 이제 국제 항구로서 역사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경과하고 또 미국의 원조를 받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하면서 주로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세계와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근대화 역사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남해안권이 물류기지가 되고 또 그런 물류기지의 이점을 활용한 각종 연관 산업들의 생산기지가 바로 이 동남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중국이 열리고 또 중국이 경제개발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해안권도 중국 특수를 누리면서 이제 많이 항구도 확장이 되고 그런 항구들의 물류 기지의 역할도 점점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수도권이 비약적으로 팽창되는 그 후광 효과까지 더해서 점점 더 서해안 시대의 이 도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위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해양시대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을 우리 정필수 원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만들어 놓은 이 해금 시대 또 해양 DNA의 축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스스로 해양 교육을 통해서 또 해양 리터러시를 확장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슬기 우리 선생님 발표하셨는데요. 그 해금 시대에 잉태된 문화로 바다를 천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바다에서 하는 일들을 좀 얕보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또 바다를 무서워하는 문화도 많았습니다. 물가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멀리하고 그럼 또 거기서 바다에서 하는 일을 좀 경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바다에 대한 이해도 애정도 느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이후로 무역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6천억 달러를 넘게 했습니다. 수입까지 합치면은 한 1조 2,500억 달러 정도 수출 수입을 했어요. 그걸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한 1,50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더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1,500조 원만 해도 한국 정부 예산이 1년에 한 600조밖에 안 되니까 근 3년치 예산을 1년에 우리가 무역액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경제 성장의 한 80% 이상이 무역으로부터 기인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역 없으면 한국은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바다가 중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무역의 99%를 선박으로 실어 나릅니다.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게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비행기 한 벌이 값이 좀 비싸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좀 더 되죠. 90% 이상을 실어 나르는 이 해상무역, 해상물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시절에 우리나라 최대의 해운 선사였던 한전해운을 파산시켰습니다. 제가 해수부 장관 맡고 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해운 재건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간 게 한 8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재건시킨 HMM, 과거 현대상선이라는 해운회사가 작년 한 해에만 영업 흑자를 한 7조 5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봤던 적자를 다 만회를 했어요. 만약 그 해운 재건 계획을 통해서 건조하고 지원한 선박이 없었더라면 그 특수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무역을 다 감당했겠죠. 올해 HMM의 예상 흑자는 10조 원입니다. 이제 호경기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다시 불경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를 이해하고 해운 경기의 사이클을 잘 이해하는 나라들은 불경기가 와도 자기 나라 해운사를 파산 안 시키고 또 잘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해양 대인해가 없어진 상태에서 해운 경기도 거꾸로 타는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어요. 쌀 때 팔아버리고 비쌀 때 사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거꾸로 해야죠, 장사를. 그죠? 그런 게 해양 일리트러시, 해양 문맹 때문에 잉태된 비극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설기 선생이 해양 리트러시를 인간과 바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런 해운 물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태풍 때문에 갑자기 포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사람도 죽고, 포스코가 물에 잠기니까 당장 경제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직접 우리 경제 생활이나 미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바다의 상호관계,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해양 문명력을 높이는 그런 소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수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8년경에 당시 충북지사였던 이시종 지사가 찾아와서 충북에 해양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당시의 일감은 충북은 내륙인데 왜 해양박물관을 만들죠?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내색은 안 하고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내륙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충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해양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100%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하십시다. 아까 이설기 선생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해양교육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정확한 이야기죠. 외면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어서 하자 그랬는데 예산을 주는 기획재정부나 또 그 뭐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KDI 같은 데는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한 3년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그게 통과가 되어서 올해 아마 공사업체를 발주를 하는 것 같고요. 이름을 미래해양과학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주로 교육과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미래해양과학관이 될 겁니다. 내년부터 공사 착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된 거죠. 특히 아까 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저보다는 국회의원들로 된 국회해양문화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법안 성안 작업,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 이런 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해수부와 함께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해양 이 교육 또 문화진흥에 대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놓고 좀 착수를 지금 하는 시점인데 근데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아주 조금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까지 아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이 뒷받침 안 되니까 조금 위력적으로 막 이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분발해서 예산 확보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해양박물관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일선의 주무기관일 텐데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은 운영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탁업체하고도 정리를 좀 하고 직접 운영을 해서 더 해양교육과 문화지형의 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영도구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궁금했었는데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은 아까도 그 주제 발표 안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집중성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집중성은 해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집중성이죠. 영도구는 부산 안에서도 인구 구성이 가장 다양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주민들의 하나의 공통 키워드는 바다일 겁니다. 아까 조선만 나와 있지만 수산 쪽이나 뭐 원양어선 타는 분들도 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영도의 다양한 인구 구성을 하나로 깨면은 또 역사적으로도 과거의 영도, 현재의 영도, 미래의 또 영도 발전의 또 비전도 결국은 바다를 매개로 해서 한 줄로 깨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큰 일도 그렇게 잘 그림을 그려 나가시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발표 안에서도 7호 광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도에 꼭 들어와서 좀 다녀보고 그러는데 저 7호 광장이 뭘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75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7호 광장입니다. 꼭 공업도시에서 짓는 장명법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낙선한 그 직전구청장한테 그 이름 좀 고쳐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이름이 뭐 노을공원, 뭐 노을바다공원 이런 이름 영어로 한다가 요즘 영어를 하도 많이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선셋공원이라든지 이런 이름 붙이면은 영도를 찾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다가와서 가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도가 문화적인 코드로 이렇게 계속 잘 채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의외로 좀 구멍들 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영도 전체를 공간적으로 또 시계열적으로도 이 바다의 그 주제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이야기는 아까 뭐 해녀의 부흥 이야기는 더 버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주도는 과거에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만은
그런 신혼여행자들의 섬이다가 그 뒤에는 좀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지 됐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신혼여행도 골프도 다 외국으로 가는 시대가 되면서는 제주도는 비싸기만 하지 가성비는 별로 안 좋은 관광지야. 이게 국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된 관광지였죠. 근데 그런 제주도의 차원을 바꿔버린 노력들이 10여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걷는 섬으로 만든 올레길의 서명숙 이사람 같은 분. 제주 출신의 보통 사람이죠, 그냥. 자기 두 발로 제주 사랑의 뜻만 가지고 만들어낸 길입니다. 제주도청 도움도 거의 안 받았어요. 또 저기 뭐죠? 오름을 사진을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남은 그 위에 전시관도 있던데 그분 성함이 제가 깜빡하는데 뭐였죠? 네, 김영갑 작가, 돌아가신 그 김영갑 사진작가 같은 분이 올레 사진으로 또 그 오름 사진을 보고 또 오름 속에 느껴지는 바람, 제주도 바람의 풍경 이런 것들이 제주도를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 중요한 문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단지 골프 치러 가는 섬, 신혼여행 가는 섬이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점령하는 섬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가서 쉬고 사색하고 힐링하는 섬. 하루 이틀 금방 갔다 오는 섬이 아니라 일주일, 보름, 한 달 살고 싶어 하는 섬. 심지어 이사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주도를 만들어낸 게 바로 제주도 출신의 혹은 제주도를 사랑한 보통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아까 우리 발표하신 김하원 대표님도 바로 그런 큰 역할들 중에 한 분이라서 더 그분의 현재까지 성과가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꼭 그 해녀의 북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문화적인 작업까지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 문명력을 길게 키워내는 결정적인 힘은 문화력일 겁니다. 아까 제가 물류 중심으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냥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건 아니죠. 늘 바다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시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선장, 캡틴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거기에서 잉태된 문학 작품들 뭐 영국 같으면 걸리버 여행기 또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같은 것도 다 바다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프랑스 같으면은 줄 베른의 해적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것도 다 바다를 매개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미국은 모비딕 노인과 바다 같은 그런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소설의 산실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력이 국민들 사이에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이 내재화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많아질 거고 또 그러면서 바다를 가꾸고 키워나가는 노력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소프트 파워로 뒷받침되는 그런 국가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본 해양 문명 이야기였는데 그 마무리는 해양 문화를 좀 더 강성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